자, 자기력과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전기장하고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이 로렌츠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원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렌츠의 힘, 이것은 점전화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있을 때 어떤 힘을 받는지, 전기력은 얼마고 자기력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전기력은 우리가 이번 학기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와 같이 전기장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전기장과 전기력 사이의 관계는 간단하게 F는 QE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기장이라는 거의 정의가 어떤 시험 전화가 있으면 그 시험 전화를 매우 작게 놓는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 시험 전화를 우리가 QT라고 할까요? 이렇게 놨을 때 그 QT라는 시험 전화와 원천 전화 사이에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원천 전화를 대문자 Q로 놓고 이와 같이 놓으면 이 값이 전기장이 만들어내는 원천 전화 대문자 Q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전화에다가 전기장을 곱하면 힘이 등장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와 같이 해서 전기력이 되고요. 자기력은 전기력과 달리 전기력의 경우에는 전하만 존재하면 전하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하고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기력은 요 V가 가리키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전하 Q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 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속력을 가진 전하가 등장을 하면 그게 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공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로렌츠는 우리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째로 받은 인물이죠. 렌트겐이 첫 해에 받고 두 번째 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로렌츠인데, 로렌츠가 보여준 이 공식을 보면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력과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력이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점전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힘이 생기는 반면에 균일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경우에 그 녀석은 이와 같은 공식을 갖는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그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도선에다가 벡터 모양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학에서 전류는 스칼라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힘이 되려면은 그 대신 길이를 갖는 L에다가 벡터를 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도하고 자기장 사이에 외적으로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선의 길이하고 자기장하고 외적으로 표현해요. 여기서 방향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류의 방향이 이 도선의 벡터 방향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국제 표준 단위 SI 유닛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것은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볼트 퍼 미터로 표현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위차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을 때 전기장을 이동시켰을 때 이와 같은 형태를 띠니까 전기장에다가 길이를 곱한 것이 전위차가 되기 때문에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미터. 그러면 얘는 볼트 퍼 미터라는 단위를 가져야 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막 배운 자기장의 국제 표준 단위 SI 유닛에 대해서 보면 그것은 우리가 테슬라라는 단위를 쓴다고 했죠. 테슬라는
세르비아 출신, 동유럽에 있는 세르비아 출신의 과학자이자 공학자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이 테슬라는 원래 SI 유닛으로 따지면 다소 복잡하게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뉴턴 퍼 쿨롱 미터 퍼 세컨드죠. 그렇죠? 왜 이와 같은 단위가 나와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거에서 비롯된 거죠. 공식이. 왜냐면 힘이라는 게 뉴턴이고, 자, 전하량은 쿨롱. 그죠? 이건 미터 퍼 세컨드죠. 속도의 단위가. 그 다음에 자기장의 단위가 있을 테니까 이 자기장의 단위는 당연히 힘의 단위에서 쿨롱 나누고 미터 퍼 세컨드로 나누어서 이와 같이 표현돼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자, 뉴턴, 그 다음에 암페어, 길이니까 미터, 그 다음에 자기장의 단위가 나올 테니까 이 단위는 뉴턴을 암페어와 미터로 나눈 단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사실상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쿨롱 나누기 세컨드가 뭐예요? 그렇죠. 암페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유닛들이 3개 또는 4개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테슬라라는 단위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SI 유닛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장이 1테슬라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중고 때 많이 사용했던 막대 자석, 이게 100분의 1 테슬라 정도의 자기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이죠. 1테슬라라는 값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쿨롱, 1쿨롱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값인 것과 똑같죠. 왜냐하면 기본 전하량은 전자나 양성자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19승 쿨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많은 전자 또는 양성자가 모여야 1쿨롱 또는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량을 가진단 말이에요. 1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테슬라라는 값은 실험실에서 물리 연구를 할 때는, 물리학 연구를 할 때 쓰는 자석이나 이런 것들은 1테슬라를 갖지만 우리가 초중고 때 봤던 그런 막대 자석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말굽 자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개 100분의 1 테슬라, 0.01 테슬라 정도의 자기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국제표준 단위 SI 유닛 말고 또 CGS에서 쓰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가우스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1테슬라는 가우스로 따지면 뭐냐면 만 가우스예요. 10의 4승 가우스예요. 그래서 가우스는 대문자 G를 쓰죠. 그래서 1테슬라가 10의 4승 가우스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지구자기, 여러분들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나침반이라는 게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는데 북쪽이 N극, 남쪽이 S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뭐라는 거예요? 거대한 자석. 그래서 위쪽이 S극, 그렇죠? 아래쪽이 N극인 거대한 자석이 바로 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이 S극이니까 나침반의 N극이 이쪽을 가리키고 나침반의 S극이 이쪽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지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반대로 뒤집어진 위쪽이 S극, 밑에 쪽이 N극인 거대한 자석이죠. 근데 지구자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우리 서울에서의 지구자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0.5 가우스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측정하는 지자기장의 크기가 대충 0.5 가우스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지구자기장이 가우스 단위라는 걸 알 수 있죠. 1테슬라는 매우 큰 그런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속력을 선택하는 장치에 대해서 배웠었죠. 속력 선택하는 장치 배울 때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장을 분모로 갖고 전기장을 분자로 갖는 이런 값을 계산을 이와 같이 국제 표준 단위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치면 테슬라분의 뉴턴 퍼 쿨롱이죠. 그러면 테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나눠서 보면 그죠? 뉴턴 퍼 쿨롱, 여기 뉴턴 퍼 쿨롱 있으면 뭐예요? 미터 퍼 세크 나와서 아하, 그 값이 속력의 단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분의 전기장의 세기, 이 값이 어떤 개념하고 연결되느냐? 속력의 개념하고 연결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또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기장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기장의 원천. 전기장의 원천은 뭐였죠? 전기장의 원천. 전기장의 원천은, 전기장은 무엇이 만들어요? 전기장의 원천은 당연히 전하가 만들죠. 그래서 전하 분포가 있으면 전하 분포가 전기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장의 원천은 뭐겠느냐? 소스, 원천이 소스예요. 그러면 자기장은 무엇이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자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그게 바로 인간이 전자기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근원이 되었던 자석의 발견이 아주 중요한 전자기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석을 발견한다는 건 언제 자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는 자석을 발견할 수가 없죠. 당연히 철기 시대에 들어서야지, 그죠? 쇳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그게 어떤 돌에 떡하니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그 돌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겠지만 로드스톤이라는 이름을 갖는 거대한 자철광이죠. 거기 위에 달라붙었어요. 그게 하나의 자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석에 달라붙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자석이라는 것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쇠가 달라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원천이 뭐냐? 1819년, 1820년 근처에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실험 수업을 하는데, 실험 수업할 때 그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나침반을 도선 근처에다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시작했죠. 실험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전류가 흐르니까 놀랍게도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류를 다시 끄니까 나침반이 정상적으로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류를 켜니까 다시 나침반이 다른 데로 딱 바늘이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뭐 흔들리는 것은 나침반이 돌아가 버리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죠. 지구자기의 남북극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웨르스테드가 실험 수업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웨르스테드는 그 이유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은 교수님이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현상을 실험하다가 학생들 앞에서 관찰한 거예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쩌나 속으로 되게 조바심이 있었겠죠. 두근두근 했겠죠. 학생들이 저걸 질문하면 어쩌나, 난 모르는 현상인데 그랬겠죠. 자, 웨르스테드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현상을 계속 관찰을 했어요. 하지만 정량적으로 그것의 근원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간단한 소논문을 써서 출판을 합니다. 자, 그 출판 결과를 비오와 사바르가 프랑스에서 듣게 돼요. 그래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웨르스테드가 실험 결과를 가졌지만 그게 정량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그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이 분명히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데 역할을 했을 텐데, 그 자기력의 공식이 뭔지 그것을 웨르스테드는 찾지 못했는데, 프랑스의 과학자 비오와 사바르가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그 공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공식을 잘 보세요. 4파이분의 뮤제로, 이것은 뮤라고 쓰죠. 그죠? 영어의 m에 대응하는 그리스 문자예요. 뮤제로 곱하기 r 제곱분의, 여기 i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죠? 전류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량이에요. 그 다음에 ds 크로스 r 햇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ds라는 벡터는 뭐냐? 자, 아까는 뭘 했어요? 균일한 자기장 속에 직선 전류 도선인 경우를 했는데, 휘어있는 도선도 고려할 수가 있죠. 휘어있는 도선을 고려할 때는 어떻게 방향 벡터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도선을 매우 작게 자르면
그것들은 아주 작은 그 세그먼트는 직선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그로부터 우리가 그 작은 세그먼트, 조그만 그 조각에 대한 벡터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벡터 방향은 그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도선을 지나가는 전류의 방향이겠죠. 그러면 여기를 아주 작게 잘랐다고 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라고 제가 크게 잡았지만 아주 미소한 세그먼트를 잡았다고 치세요. 그러면 당연히 방향 벡터가 정해지겠죠. 이와 같은 화살표로 되는 방향 벡터가 바로 DS란 말이에요. 그러면 R은 뭐예요? 그 위치에서, 그 세그먼트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관심을 갖는 위치, P라는 위치가 X, Y, Z라고 표현되는 위치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죠? 변위가 R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DS하고 R이 있으면 그것들의 뭘로 표현된다? 외적으로 표현돼야죠. 벡터 두 개의 외적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값도 또 벡터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로 표현되게 만들려면 외적이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B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적분을 취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점 P라는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도선의 각 세그먼트하고 이 위치하고 사이에 나타나는 자기장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벡터 합으로 표현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그먼트마다 다 계산해서 다 더해 주는 게 뭐예요? 적분이죠. 그래서 적분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자기장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점 P라는 위치에서의 자기장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오와 사바르라는 인물 두 사람이, 프랑스의 과학자 두 사람이 웨르스테드의 실험 결과를 듣고, 웨르스테드는 나침반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로부터 자기력을 받는다라는 정도까지의 현상만 기술한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 자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죠? 아주 섬세하게 거리에 따른 결과를 해서 그로부터 공식을 얻어냈다는 얘기죠. 실험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로부터 공식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잘 보면 뭐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쿨롱의 법칙과 매우 닮았죠. 쿨롱의 법칙도 어때요? R 제곱분의 L에 비례하죠. 단지 전류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니까? 전기장의 원천은 뭐니까? 전하니까 여기에 전하량이 들어간다는 것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는 벡터가 두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표현하는데, 거기서는 외적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장 파트를 배울 때에는 전기장을 배운 거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공식도 비교하고, 그렇죠? 그 의미 파악하는 것도 비교하면서 두 개를 대조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로 따지면은, 그죠? 삼국시대에 대해서 국사 시간에 공부할 때, 그렇죠? 신라하고 백제하고 고구려를 서로 비교하면서 표로 만들어서 뭐 비교하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기장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몇 개의 단원을 배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기장은 항상 전기장과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억도 잘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면 훨씬 더 기억도 잘하고 문제 풀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이 뮤제로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이게 뭐 그리스 문자 뮤가 알파벳 M에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뮤제로가 뭐냐면 진공에서의 투자율이에요. 여러분 진공에서의 투자율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해두고요. 이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곱하기 미터 나누기 암페아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대조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전기장에서 등장하는 엡실론 제로하고 대조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엡실론 제로가 뭐예요? 진공의 뭐죠? 유전율이죠. 유전율.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하고
대조해서 뮤 제로라는 값이 진공의 투자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돌아가서 엡실론 제로가 어떤 값을 갖는지 잘 찾아보고요. 뮤 제로랑 비교를 해보세요. 단위까지 해서 비교를 하면 매우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의 공식을 배웠으니까 아주 중요한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어떤 예냐면 직선 도선이 있어요. 직선 도선이 있는데 직선 도선에서부터 A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점 P에서 이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이 점 P에 어떤 값으로 만들어질 거냐, 방향은 어디겠느냐 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자기장의 방향은 공식을 쓰기 전에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예,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움켜쥔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위치에서, 그렇죠,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거에 x, y라고 했을 때 요 방향이 x, 요 방향이 y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 뚫고 나오는 방향은 뭐예요? 요 방향은 z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P에서 자기장은 z 방향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뚫고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크기만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아까 공식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db가 4파이분의 뮤제로 i에, 그죠? r 제곱분의 ds 크로스 r 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ds 크로스 r 햇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지금 ds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이니까 지금 x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dx만큼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x 햇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r 햇은 뭐예요? 여기가 지금 r 방향이니까 그거의 단위 벡터 r 햇은 당연히 r의 크기로 벡터 r을 나눈 게 바로 r 햇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방향이 z 방향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요. x하고 r은 전부 다 이 칠판상에 존재하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벡터를 품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그 수직인 방향이 지금 z 햇 방향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x하고 r 햇 이 두 벡터의 사인 값이 등장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외적의 특성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dx하고 사인 세타는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의 사이각 세타에 의해서 표현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부러 파이라는 각도를 또 고려했어요. 파이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삼각형, 요게 직각삼각형이죠. 여기 직각삼각형일 때 여기 세타면 파이는 당연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사인 세타면 당연히 코사인 파이로 표현돼요. 그래서 dx 코사인 파이 하고 z 햇 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처음 공식에다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거냐면 모든 것을 다 파이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코사인 파이가 r분의 a로 표현되고,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파이는 마이너스 a분의 x로 표현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dx는 어떻게 표현돼요? dx는 그렇죠, 마이너스 a 시컨트 제곱 파이 d 파이로 표현돼요. 시컨트는 뭐예요? 코사인 분의 1이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고려를 하면 최종적으로 요 식이 요와 같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이나 dx를 전부 다 파이에 대한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와 같이 표현하면 그죠? 미소한 B필드의 인텐시티는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관계식에서 썼던 그것들을 다 이용하면 그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파이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 세그먼트는 요점부터 시작해서 요점까지의 도선이 어떠한 기여를 해서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면 phi 1부터 phi 2까지 적분을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와 같이 해서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sin phi 마이너스 sin phi 1 마이너스 sin phi 2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여기서 방향은 쓰지 않았지만 방향은 Z햇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B필드에다가 화살표를 붙인다고 하면 여기다가 Z햇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선의 일부가 여기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자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이와 같이 썼는데 우리가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그 도선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떠냐 하는 것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예요? 무한히 길어지니까 phi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값은 또 이쪽으로 9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각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어서 계산하면 B필드의 크기가 사인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두 배가 이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2가 되면 4하고 약분이 돼서 여기 분모가 2가 돼서 2파이 A분의 뮤제로 I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부터 A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기장을 계산하라 하면은 그 값은 뭐에 비례해요? 그렇죠. A의 역수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m 떨어졌을 때부터 2m 떨어지면 자기장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3m 떨어지면 3분의 1로 줄어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비오사바로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예제가 무한히 긴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 A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물론 A 대신에 임의의 거리 R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그 답이 되겠죠. 아시겠죠?